실적 악화라든지 또는 뭐 그 성장세의 둔화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한 주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25년, 26년에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삼는 미국 시장에서 캐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급증하고 또 그와 관련한 각종 소재 실적들이 늘어나고 계약들이 계속 뭐 잇따라 나오면서 그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올해 GM 밸류 체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눈부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GM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LG 엔솔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티엄 셀즈 향으로 들어가는 LG 엔솔의 밸류 체인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그 LFP 배터리의 천적 역할을 할 배터리가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지금 LG 엔솔, 뭐 삼성 SDI, SK온 다 개발에 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게 향후 1, 2년 안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러면 2차전지 섹터는 지금 어떤 국면이냐? 이게 이제 이른바 캐즘 구간이라고 많이들 하죠. 그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캐즘이라는 것은 그 기술의 혁신, 새로운 혁신에 의한 상품이 주로 이제 확산되는 국면에서 innovators라고 돼 있는데 이제 저게 혁신하는 사람들, 아주 이제 뭐 정말 최첨단을 걷는 사람들이거나, 그 이어서 이제 early adopters, 뭐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그런 신문물 또는 신상품들을 사용해보는 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볼륨 시장, 뭐 전기차로 따지면 이제 중저가 시장으로 이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전기차 가격이 충분히 볼륨 시장으로 넘어갈 만큼 싸지거나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 충분히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잠재적 수요층은 굉장히 풍부하게 남아 있으나 구색 측면에서 또는 가격대 측면에서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되지 않고 일부 정체하거나 판매량이 잠시 주춤하는 구간, 성장률이 둔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즘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빈틈을 말하는 거죠. 이 캐즘 구간이라고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를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대체로 좀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근데 저기서 이제 우리가 좀 저 그림 보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캐즘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해 50% 성장하다가 올해 상반기에 마이너스 20% 30%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여전히 올해도 20% 30 글로벌리 20% 30%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전기차 시장의 경우는 뭐 5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많이들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요. 둔화라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지 절대적인 성장 자체가 꺾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역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률이, 가파른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다. 그 다음에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자, 상반기에 캐즘 온다. 그래서 아까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25년, 26년 빅뱅 폭발 이전에 주가가 한 차례 폭망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반도체도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메모리 재고가 바닥일 때 주가가 그 이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조금 좋아진다라는 흐름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 반등하고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다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났던 흐름을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좀 대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캐즘 구간이라고 하는 곳에서 캐즘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더 폭망할 거야, 더 빠질 거야. 물론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미 시장에서 실적 악화라든지 또는 뭐 그 성장세의 둔화 이런 것들은 이미 반영한 주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지금 저렇게 캐즘 구간이고 상반기에 둔화될 거라고 그 정권가의 기성 제도권에서도 다 떠들고 그 흐름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시장 가격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주가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개별적으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수의 흐름하고 그 개별 종목의 흐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 섹터 전체의 흐름하고 또 2차전지 섹터 내의 개별 종목의 흐름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2차전지 섹터 안에서도 조금 더 빨리 수혜가 발생하거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포트를 꾸려가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캐즘 구간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성은 이미 충분히 반영한 주가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하반기는 대부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25년, 26년에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주력으로 삼는 미국 시장에서 캐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급증하고 또 그와 관련한 각종 소재의 실적들이 늘어나고 계약들이 계속 뭐 잇따라 나오면서 그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성장률의 구간이 제가 이제 25년, 26년 빅뱅 폭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25년, 26년에 갑자기 삐죽 솟는다는 게 아니라 24년 상반기에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성장세가 좀 가팔라지고 그 다음에 25년, 26년 가면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기울기 측면에서 25년 가파르고 26년에 더 가팔라져서 26년에 1차 빅뱅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고요. 27년 이후에 그렇다고 26년이 빅뱅 폭발이 끝나고 나서 27년부터 다시 역성장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27년, 28년에도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그러나 26년이 가파르게 성장한 데 비해서 27년, 28년 가면 다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좀 26년, 25년, 26년보다는 좀 둔화되는 그런 구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제 30년, 2030년 정도 가면 진짜 그때부터는 2025년, 26년은 선진국 중심의 미국, 유럽 중심의 그런 이제 빅뱅 폭발, 1차 빅뱅 폭발이라고 한다면 2030년대 초반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내연기관차처럼 전기차가 엔트리 모델부터 해서 온갖 구색의 그런 전기차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2차 빅뱅 폭발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의 뭐 전망 또는 예측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올해 좀 주목할 2차 전지 4대 이슈를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주목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는 GM 밸류 체인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다. GM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GM의 합작 법인은 어딘가요? GM하고 LG 엔솔의 이제 합작 법인 얼티엄 셀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GM이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 할 때 올해 이제 그 전기차 판매량을 지난해 7.6만 대인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7.6만 대를 팔았는데 올해 20만 대에서 30만 대 판다고 그랬거든요. 지난해 대비해서 대략 한 3배에서 4배 많이 팔겠다는 겁니다. 향후 2, 3년간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포드는 제가 보니까 전기차 전환 흐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고 늦어요. 그래서 포드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기차 전환 흐름에서 좀 제가 볼 땐 뒤처지지 않을까 싶은 사실 우려가 좀 들고요. 상대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게 스텔란티스하고 GM인데 스텔란티스는 지금까지 그냥 비교적 착실하게 잘하고 있는 편이고 GM은 준비를 착실하게 하으나 아직 그 판매량 측면에서 크게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선언한 상태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자동차 3사 중에서도 올해 GM 밸류 체인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눈부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는 거고요. GM 밸류 체인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이제 LG 엔솔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얼티엄 셀즈 향으로 들어가는 LG 엔솔의 밸류 체인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이제 판단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또 좀 주목하셔야 될 게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꼼꼼하게 주목해서 보셨으면 아마 눈치챘을 수 있는데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캐즘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캐즘 구간에서의 가장 중요한 배터리 업체들의 과제가 뭘까요? 또 완성차 고객사 입장에서 가장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볼륨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볼륨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디자인, 다양한 구색의 전기차를 내놔야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격대 자체가 되게 다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얼리 어답터들 외에 폭넓은 어떤 잠재적인 수요층의 욕구에 좀 부합할 수 있게 전기차 가격대도 좀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도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재로는 당장 하이니켈 배터리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대를 잘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급한 대로 테슬라를 비롯해서 일부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제 탑재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게 사실 뭐 중국
전기차 시장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뭐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를 비롯해서 북미 시장이나 일부 유럽 시장, 그다음에 중국이 지분을 갖고 있는 유럽 전기차 회사들 중심으로 예를 들면 벤츠, 볼보, 뭐 그다음에 폴스타, 그다음에 MG 이런 이제 브랜드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LFP 배터리 탑재율이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LFP 배터리가 뭐 가면 갈수록 상승세니 그래서 뭐 대세가 될 것 같다는 이런 식의 지속되기 어려운 흐름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계속 LFP 배터리가 배터리 업계를 지배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부풀리는 경향이 일부에서 있는데 주로 여의도 정권가에서 좀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겁니다. LFP 배터리는 그 한계가 분명해요. 저가 차량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특히 뭐 추위에 약하고 저온 환경에서 되게 약하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근본적으로 그 소재의 특성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올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무게가 무겁고 그 다음에 지금 그나마 리튬 가격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국내 3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가격차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LFP 배터리는 제가 볼 때 지금부터 해서 향후 한 2, 3년 정도가 가장 전성기일 거다. 왜 제가 그 2, 3년이라고 잡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이 가장 강한 리튬 가격이 낮은 국면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배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캐즘 구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지난해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가성비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고 양산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니켈 함량을 줄이고 그 원료 가격이 싼 망간 비중을 높이는 뭐 그런 측면에서 하이망간 계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가장 비싼 코발트를 없애는 뭐 코발트 프리 계열의 배터리도 있고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도 일부 이제 LFP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주로 전기차용이라기보다는 ESS용으로 그 판매하기 위한 그런 LFP 배터리 또는 LFP에 망간을 좀 더 섞어서 LMFP 배터리를 개발하는 계획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향후에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 LFP 배터리의 천적 역할을 할 배터리가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지금 LG 엔솔, 삼성 SDI, SK온 다 개발에 되게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게 향후 1, 2년 안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주목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역시나 제가 이제 이건 뭐 지난 한 몇 주 전에 제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가면 갈수록 그 어떤 표준화 그리고 대량 생산, 무게당 또는 부피당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46파이 원통형 배터리의 니즈는 굉장히 커질 거다. 가면 갈수록 클 수밖에 없다.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도 바로 시작되는 것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길목을 지키는 관점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흐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국면에서 예를 들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가 뭐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막 성장할 때 그때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 국면에서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스터디해 두시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GM 밸류 체인이 올해는 가장 가까울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탈중국 소재 가장 대표적으로는 전해액과 분리막이 있죠. 특히 이제 지난해 연말에 세부 규정이 이제 나온 그 FEOC 외국 우려단체에 대한 그 세부 규정이 나오면서 가장 이제 큰 수혜 섹터로 이제 전해액과 분리막이 이제 꼽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해액과 분리막이 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냐? 바로 24년부터 탈중국을 해야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 캣캠, 틴치 뭐 이런 업체들의 이제 그 전해액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남은 선택지가 한국 업체들로 대부분 대체될 수밖에 없는 섹터가 바로 이제 전해액인 거고요. 그래서 올해 뭐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전해액을 강조했고 올해 실제로 이제 그 전해액 섹터가
2차전지 섹터 안에서는 가장 이제 그 부각되는 그런 섹터가 돼 있는 거고요. 분리막은 제가 분명히 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액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리막의 수혜 강도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낮다. 어떤 품목 단위로 그냥 원론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막도 수혜 섹터이긴 하지만 이미 받고 있는 시총 규모라든지 이 업체들이 향후 카펙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의 뭐 엄청난 투자 비용, 그리고 실제로 북미에 진출을 해서 그 양산할 수 있는 시기가 29년 정도로 매우 늦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의 그런 수혜 정도는 전액에 비해서 매우 약하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저는 분리막은 향후에도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투자 업체이거나 섹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먼저 이렇게 수혜를 받는 섹터가 이제 전액하고 분리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재 중에서도 FEOC 규정에 따라서 25년부터 탈중국을, 올해가 아닌 내년부터 탈중국을 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뭐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소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결국은 탈중국이라는 그 테마가 있는 거잖아요. 즉 중국 의존도를 빠르게 탈피해야 되는 그런 소재들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전구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염, 그리고 리튬 같은 또는 니켈 같은 이런 뭐 광물 소재, 이런 것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흐름이 이미 이제 뭐 주가에도 일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머티가 지난해 이제 하반기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급등한 배경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만큼 탈중국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전구체라든지 음극재라든지 전해질염 이런 쪽은 중국 의존도가 뭐 80% 90% 이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내년 정도 가면 전구체, 음극재, 전해질염 또 리튬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하이니켈 쪽으로 가니까, 하이니켈 쪽은 탄산 리튬보다는 다 수산화 리튬을 받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산화 리튬 인가공 업체라든지 또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되게 주목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그런 이제 업체들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투자를 미리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 탈중국 소재 중에는요, 동박도 있습니다. 동박. 그 알루미늄 박은 이미 이제 저 어느 정도 뭐 한국 걸, 국내 걸 쓰고 있어서 좀 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박도 이제 뭐 그 북미 진출이 이제 돼야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 동박 같은 경우도 그 지금은 값싼 중국산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특히 북미 쪽에 지금 이제 그 우리 배터리 3사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생산 캐파들은 대부분 이른바 강폭 동박, 중국 업체들이 잘 만들지 못한, 중국 업체들은 지금 뭐 폭이 그래봐야 80, 90cm 정도까지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는 뭐 140, 150cm짜리 이런 이제 강폭 동박을 만들거든요. 광폭의 고연신, 그 길게 느리고 고강도에 이 세 가지 특성이 다 맞물려야 사실 강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품질 이제 동박을 앞으로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빚어질 거예요. IRA 규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흐름에서 지금까지는 광폭 동박을 안 써도 됐었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광폭 동박을 썼을 때 오히려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고품질 광폭 동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국내 동박 업체들 중에 그 SKC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쪽 물량도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차례로 갈 것 같습니다. 전액 먼저 갈 거고요. 분리막은 가더라도 그렇게 막 그 신나게 주가가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전구체 쪽은 에코프로 머티가 있지만 이미 이제 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어쨌든 고평가 구간이고, 그 외에 뭐 포스코 그룹이든 LG 화학이든 또 LNF든 코스모 신소재까지 자체적으로 한 30% 이상의 양극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 전구체 물량은 확보하겠다는 게 기본 이제 흐름이고요. 그만큼 전구체 내재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또 한편으로는 그 업체들의 마진율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처럼 외부 판매까지 하게 되면 그만큼 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흑연 음극재를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양극재 업체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음극재 업체이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중국 업체들 걸 마음대로 이제 배터리 3사가 조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면 갈수록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쪽 주목도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또는 인조 흑연 음극재뿐만 아니라 실리콘 음극재 이제 배합 비율도 높아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대주전자재료라는 업체가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실리콘 음극재로 뭐 제가 이제 이쪽도 좀 관심이 있어서 스터디를 해봤지만, 실리콘 음극재 배합 비율이 지금 한 5%대 정도고 한 7%대까지 올리는 것도 좀 쉽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파르게 실적 증가로 좀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음극재의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난 국내 음극재 업체들의 뭐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거나 함께 좀 주목을 해보시거나 또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해질염 쪽은 뭐 국내에서는 후성이라는 업체하고 이제 그 다음에 특수 전해질염 만드는 이제 첨보가 있죠. 제가 보기엔 후성은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거기 마찬가지로 이제 틴치, 캡캠 이런 데가 전액과 마찬가지로 가장 거대한 뭐 중국 업체들인데, 그 이외에 국내에서는 뭐 후성이 가장 이제 큰 캐파를 갖고 있는 전해질염 업체입니다. LiPF6를 생산하는. 그 다음에 첨보가 LiFSI 비롯해서 이제 뭐 특수 전해질염 생산하고 있는데, 특수 전해질염을 앞으로 많이 쓴다 하더라도 그 시장이 그렇게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포스코 홀딩스, 뭐 원래는 지난해 한 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리튬을 뭐 공급하게 될 거다 했는데, 그게 이제 좀 사실상 지체가 됐죠.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그 리튬 공급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워낙 뭐 떨어져 있지만, 지금이 이제 바닥 구간을 지나가면서 앞으로는 어쨌거나 리튬 가격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사업도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금양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뭐 콩고 쪽보다는 몽고 강산이 오히려 이제 그 채굴에서 빠르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리튬 생산이 뭐 아마도 올해 하반기 중에는,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금양 같은 종목도 좀 주목을 다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하이니켈 계열에는 주로 이제 수산화 리튬을 쓴다고 그랬죠. 그 수산화 리튬으로 인가공하는 업체들은 사실 마진폭이 워낙 작아서, 그리고 그 마진폭을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수산화 리튬 인가공 사업 자체만으로는 높은 밸류를 받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올해 뭐부터 시작해서 25년 정도 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꾸준히 여러분들 좀 모니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GM 밸류 체인에서는 당연히 양극재는 LG화학,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제 주로 공급하게 되겠죠.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뭐 장기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LG화학과 관련해서는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해 그 상반기에 코스모 신소재가 LG화학 쪽으로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때 공급 계약을 맺은 게 사실은 단결정 소유경 양극할 물질입니다. 단결정 소유경을 코스모 신소재로부터 이제 LG화학이 받아와서 LG화학의 단결정 대입경 그 하고 이제 한 7대3 정도 비율로 섞어서 최종 양극재를 만들어서 LG엔솔에 공급하는 구조거든요. 그게 이제 GM 쪽으로 이제 주로 공급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LG 화학이 GM 쪽으로 이렇게 그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건 코스모 신소재의 장기 공급 물량이 상당 부분 또 확정됐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GM의 그 얼티엄 셀즈 이제 공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국면에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냐 하면, 율촌화학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율촌화학이라는 업체가 일본 업체들 대체해서 그 파우치 배터리에 들어가는 파우치 필름 을 얼티엄 셀즈 향으로 이제 주로 공급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얼티엄 셀즈 향으로 들어가는 율촌화학의 올해 매출 실적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율촌학의 이제 얼티엄 셀 제약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또 어떤 소재의 실적이 좋아지냐 하면 삼알미늄입니다. 삼알미늄은 LG 엔솔향으로 그 양극박으로 쓰이는 양극 집전체로 쓰이는 알루미늄 박을 공급하는 한편으로 그 율촌학의 파우치 필름에 들어가는 거기에도 이제 양극 박이 들어가는데요. 양극 집전체에 쓰이는 알루미늄 박보다 상당히 더 비쌉니다. 더 고가고요. 또 마진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 물량이 이제 올해 율촌학 실적 성장과 함께 살마 알루미늄의 그쪽 물량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GM 밸류 체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